한국 사회를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했던 정인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한 아이가 무려 15번이나 보호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누구에게서도 진정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참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인이는 불시에 찾아온 불운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무관심 속에 소리 없이 사라지지도 혹은 존재 자체가 망각되어 버린 채 방치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더욱 잔인하고 그래서 더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정인이는 분명히 목격되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수차례 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무려 15번에 걸쳐 명목상 보호, 조치를 받는 아이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15번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녀에게 다가왔던 무수한 구조의 기회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스쳐 지나갔는지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인이 사건을 현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섬뜩하고 뼈아픈 비극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반복되는 경고 속에서도 끝내 아무도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깊은 성찰로 이끌고 있습니다. 정인이는 모든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입양된 어린 소녀였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본다면 그녀는 한 아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였습니다.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가족, 보호자, 그리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마련된 견고한 법적 시스템까지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정인이가 살아내야 했던 공간은 매일같이 잔혹한 폭력이 끊이지 않는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폭력은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인지할 만큼 명백하고 심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동보호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충분히 중대하지 않은 사건들로 분류되기 일쑤였습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이 더욱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양부모와 함께 지내는 동안 정인이는 여러 차례 비정상적인 징후들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심각한 체중 감소, 몸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처들, 그리고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두려움에 찬 행동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단순히 묵살되거나 간과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비극적인 징후들은 수없이 여러 번 관계기관에 보고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의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의료진들은 그녀의 몸에 새겨진 상처들을 보며 학대를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이웃들까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보고와 의심, 그리고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 시스템은 매번 소름 끼치도록 한결같은 논리로 일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인이 사건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입니다. 문제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 신호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지연시키고 개입을 망설였던 시스템적인 무기력함이 더 큰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각 기관은 자신들의 좁은 시야에 갇혀 상황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바라보았고, 각 개인은 자신의 제한된 책임 범위 내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이 모든 조각난 정보들을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연결하여 전체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처를 시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책임의 분산이라고 명명합니다. 책임이 너무나 잘게 쪼개져 여러 사람이나 기관에 나뉘어 있을 때 사람들은 위기감과 긴급성을 쉽게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무도 자신이 이 위태로운 아이를 구할 마지막 희망이라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누구도 아이를 구하기 위해 충분히 강력하고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정인이는 단 한 번의 충격적인 구타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오랜 시간 동안 은밀하게 지속되고 점차 축적되어 온 잔혹한 폭력이 아무런 제지 없이 방치된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발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엄격하고 세심하게 감시되어야 마땅할 보호 환경 안에서 계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자행된 지독한 학대였습니다. 이 모든 비극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정인이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리는 수많은 경고 신호들이 이미 너무나 일찍부터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모든 절규와도 같았던 신호들은 매번 가장 덜 심각하고 가장 덜 위협적인 방향으로 축소 해석되기 일쑤였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불편하더라도 직시해야 할 하나의 뼈아픈 진실을 강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동보호 시스템이 법률이나 규정의 부재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단력과 적극적인 의지의 부족 때문에 좌절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체계적인 절차 또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필요했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정인이의 비극적인 죽음을 세세하게 다시 나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섬뜩하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대체 어떻게 한 아이가 무수히 많은 경고와 15번의 보호라는 명목 속에서도 결국 죽음에 이를 수 있었는가? 정인이는 단지 잔혹한 양부모의 피해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 생명의 절박한 외침보다 형식적인 절차와 규정을 우선시했던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끔찍한 정인이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끊임없이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접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직관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가? 하지만 단지 그 질문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더 깊고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극도로 잔혹한 행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권력, 통제, 그리고 폭력의 점진적인 정상화로부터 그 비극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학대 사건들의 대부분에서 가해자들은 스스로를 악인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권리를 가진 자로 여깁니다. 아이를 가르칠 권리, 아이를 통제할 권리, 심지어 아이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처벌할 권리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입양이라는 특수한 맥락 속에서는 그러한 권력의 행사와 그에 대한 도전이 더욱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정인이의 양부모는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온전한 가정이 있었고 상당한 사회적 지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볼 때 그들은 완벽하게 평범한 부모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평범함이 그들의 학대 행위를 더욱 은밀하고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인 학대는 흔히 절대적인 통제 욕구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그저 복종해야 할 하나의 대상, 즉 소유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기대에 부응하지 않거나 소위 착하지 않다거나 또는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폭력은 마치 무언가를 조절하는 도구처럼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그 시작이 아주 미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준의 체벌이나 방임, 혹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형태의 징벌 행위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이 어떠한 결과도 초래하지 않을 때 폭력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심화됩니다. 정인이 사건에서 특히 위험했던 한 가지 요소는 바로 학대 가해자의 심리적 정당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지당하지 않을 때마다 그들의 행동이 괜찮다는 잘못된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외부의 경고가 명확한 법적 제재로 이어지지 않을 때 학대 가해자들은 이를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암묵적인 허락으로 해석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으며 그 누구도 그들에게 응당한 처벌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잔혹한 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에서 왜 멈추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은 소름 끼치도록 냉정한 한 가지 대답으로 귀결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순간적인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강력한 제지 장치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지점은 학대가 항상 감정의 폭발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학대 행위들은 매우 냉정하고 치밀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가 받아들이기 더욱 어려운 현실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학대의 본질적인 특성과는 정확히 부합합니다. 정인이는 겉으로 보기에 쉽게 혼란스러움을 감지할 수 있는 환경에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질서정연해 보이는 공간에서 폭력은 닫힌 문 뒤에서 은밀하게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 시스템에 의해 그 굳게 닫힌 문이 끝내 열리지 않았을 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끔찍한 행위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학대 가해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 답은 바로 그들이 시스템을 통해 얻은 경험에 있습니다. 그들은 경찰과 접촉했고 아동보호기관과도 연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결코 엄중하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에게는 위험한 수준의 면책감, 즉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형성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불처벌 효과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단지 그 행위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그 도를 넘어서 더욱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학대는 점점 더 빈번해지고 그 심각성의 정도는 점진적으로 높아지며 결국 도덕적 경계선마저 희미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심리적 분석이 결코 학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러한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유사한 비극이 반복될 때마다 계속해서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정인이 사건은 가해자들의 마지막 폭력 행위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훨씬 더 섬뜩하고 두려운 인식을 남기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동학대는 본질적인 잔혹함을 타고난 사람들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충분히 오랜 침묵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러한 비극을 허용하는 시스템이 존재할 때 더 이상 질문은 왜 그들이 멈추지 않았을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누가 그들을 멈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정인이, 수사, 재판 그리고 보호 시스템이 끝내 방관자가 되었던 비극적. 어린 정인이가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었을 때 대한민국 사회는 비탄에 잠기는 것을 넘어 격렬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슬퍼하는 것을 넘어 들끓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단지 한 아이가 학대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동학대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며 불행히도 전 세계 여러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의 본질적인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인이는 수없이 많은 차례에 걸쳐 관계 당국에 신고되었고 아동 보호를 책임져야 할 시스템이 아이와 직접적으로 수차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처참한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 곧바로 공식적인 형사 수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로 지목된 양부모는 체포되었고 이들에게는 장기간에 걸친 잔혹한 아동학대 및 학대로 인한 사망이라는 극히 중대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심장부에는 더욱 거대하고 근원적인 질문이 파고들었습니다. 도대체 15번씩이나 반복해서 신고가 접수되었던 어린아이가 어떻게 끝내 죽음에 이를 수 있었는가?
이 믿을 수 없는 비극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정인이가 양부모와 함께 생활했던 그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다양한 기관들이 아이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의료진, 그리고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토록 여러 기관과의 접촉이 이루어질 때마다 시스템은 정인이에게서 이상하고 심상치 않은 징후들을 꾸준히 감지하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번의 처리 과정에서 그 어떤 기관도 아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매번 내세웠던,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졌던 변명들은 이러했습니다. 아직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가정 내 문제에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아이에게 닥친 즉각적인 위험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즉각적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동보호 시스템은 본래 급성적이고 명확한 위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아동학대 앞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력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난 학대의 양상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듯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느린 독처럼 서서히, 그리고 끈질기게 반복되며 조금씩 파괴적인 힘을 축적해가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신고와 사건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현 시스템은 이러한 학대의 전체적인 그림, 즉 비극적인 흐름을 결코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청문회에서 사건에 관여했던 수많은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규정대로 모든 절차를 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그들은 신고 내용을 보고했고 관련 서류를 이관했으며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모니터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의 이러한 진술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차갑고 잔혹한 진실 하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즉, 규정과 절차를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이 결코 한 생명을 온전히 보호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대중의 거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킨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정인이가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은 채 병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백한 학대 징후들이 아이를 양부모로부터 즉시 분리시킬 만큼의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높은 기준과 문턱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명백한 위험 신호들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기준이나 책임감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법정에 회부되어 재판이 진행될 때 사회는 단순히 양부모에게 내려질 최종적인 판결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스스로의 아동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책임감을 드러내는지를 예의주시했습니다. 공분한 대중은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없이 반복적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던 어린아이가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면 과연 이 시스템은 누구를, 무엇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인가? 법원은 양부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자행된 아동학대가 결국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고의적인 범죄임을 명확히 확인하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가해자에게 엄중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느끼는 정의감은 완전하게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정인이를 구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들을 눈앞에서 놓쳐버린 시스템의 관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관련 직원들은 행정조사를 받았고 일부 아동보호 절차들은 재검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실패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유죄 판결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우리 사회로 하여금 결국 이 시스템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뼈아픈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아동보호 논의에 있어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국내에서 발생한 최초의 아동학대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아동보호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 내재된 치명적인 허점과 구조적인 결함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는 파편화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 절차와 형식적인 규정을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시스템, 그리고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잃을지언정 과도한 개입은 두려워하는 모순된 시스템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법정의 유죄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 전체가 피할 수 없이 직면해야 할 묵직한 질문들을 남기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약 아동보호 시스템이 충분히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움직인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고통스러운 지점까지 홀로 버텨내야만 하는가? 그리고 모든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절차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누구도 그 비극적인 최종 결과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책임은 과연 어디에 귀결되어야 하는가? 정인이 사건, vn 비정인.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파장, 새로운 법률의 탄생 결코 우리에게서 지워져서는 안 될 고통스러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쉬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다. 이제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는 식의 홀가분한 감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길고 깊은 침묵만이 그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그 침묵 속에는 치솟았던 격렬한 분노마저도 삼켜버릴 듯한 훨씬 더 뿌리 깊고 오래도록 가슴을 짓누르는 질문들이 무겁게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어린 정인이는 비단 그녀를 학대한 특정 가정만의 불행한 희생자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녀의 짧고 고통스러웠던 삶은 수없이 많은 중요한 순간마다 지체하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한 시스템의 냉혹한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았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몇 달 동안 정인이라는 이름은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었다. 주요 언론 매체의 지면을 장식했으며 국회에서는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고 심지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아주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 근저에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려 15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가 결국 죽음에 이른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공포였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동을 촉구했다. 과거에는 애써 외면하거나 간과되었던 시스템의 치명적인 허점들이 더 이상 방치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법률이 대폭 수정되었다. 아동학대 개입 절차는 과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조정되었으며 긴급 개입의 문턱은 현저히 낮아졌다. 이제는 즉각적인 위험이 명백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뀌었다. 더 이상 단 한 번의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게 된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시스템이 변화했다. 그러나 법률이라는 것은 아무리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이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 그 법률을 용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하고 운영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인이가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다. 만약 동일한 시스템이 실수할까봐 두려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며 개입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로 인해 운영된다면 과연 서류상의 이러한 변화들이 다음 비극을 막는 데 충분할 수 있을까? 정인이 사건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사회가 가정에 대한 개입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오랜 세월 동안 가정 내 문제에 대한 외부의 개입은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개입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비난받고 질책받아야 할 일이 되었다. 남의 집안일이라는 오랜 관념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정인이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선을 존중한다는 명목 아래 그저 외부에서 지켜만 볼 때
그 경계선 안에 있던 사람은 홀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냉혹한 진실을 말이다. 정인이를 추모하는 움직임은 단순히 꽃과 촛불을 바치는 행위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집단적인 기억이 너무 빨리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다짐이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사회는 단기적으로는 비통해하는 데 탁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놀라울 만큼 잘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말이다. 바로 이것이 모든 비극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다. 정인이는 최초의 아동학대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녀가 마지막 사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극적인 예감마저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인이 사건이 다른 비극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너무나도 많은 경고 신호들이 무참히 무시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이를 향한 기억은 단순한 교과서 속 한 이름으로 남아선 안 된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도덕적 기준이자 윤리적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섣부른 희망을 찾지 않는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동반되지 않는 희망은 또 다른 형태의 무책임한 지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신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준엄한 메시지로 끝을 맺는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기관의 임무가 아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행동의 연쇄이며 이 연쇄의 모든 고리가 너무 늦기 전에, 즉 최대한 빨리 행동할 용기를 지녀야만 하는 모두의 책임이다. 정인이는 비극으로 기억될 필요가 없다. 그녀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한계점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여러 번 넘어섰던 그 한계.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바로 그 한계로 말이다. 왜냐하면 한 아이가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문제는 더 이상 누가 그랬는가에 있지 않다. 진정한 문제는 누가 그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외면했는가에 있다.